안녕하세요. 아침을광장 손지민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고준위 방패물관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경주, 울진 등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 이후 포화 상태가 되고 증설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와 쟁점은 뭔지 오늘 인터뷰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월 31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팔달로 원대우 거리에서 만평내 거리 방향으로 팔달시장역 횡단보도 직전 가장자리 차로에 관광버스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차량 이동에 따라서 병목 현상 일어나고 있으니 유의하시고요. 이어서 작업 구간도 있습니다. 서성로 태평내 거리에서 서성내 거리 쪽 태평내 거리 100m 지난 지점 1차로에서 공사 중입니다. 태평내 거리에서 서성내 거리 방향으로 지나신다면 1차로 피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동북로 백사벌 내거리에서 연암 내거리 방향은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요. 국채보상로 비산 내거리에서 큰장 내거리 방향, 비산 내거리 지난 6교 아래 가장자리 차로입니다. 현재 차단된 상태니까요. 가장자리 차로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쪽은 중부내륙지선 서대구 영업소부터 남대구 나들목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구름 많겠는데요.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북부는 오전까지 0.1cm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mm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많지 않지만 비가 얼어서 도로 살얼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운전하실 때는 안전거리 확보하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에서 14도 분포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4.4도, 습도 63%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한소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심각한 저출생 문제 여파로 4년 뒤 대구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3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453곳이던 대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오는 2028년이면 911곳으로 37%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는 주된 원인은 결국 영유아 인구 감소인데요. 대구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수는 2018년 56,900여 명에서 2022년 42,400명으로 25% 정도 줄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2%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수치가 상당히 슬픈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걱정입니다. 네, 연구진은 보육기관이 줄면 결국 양육 환경이 악화되고 지역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에 따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육아 인프라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대구 남구의 한 재건축 조합이 청산 절차를 밟으면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공로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지난 2022년 8월 아파트를 준공한 후 최근 해산 절차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사업비가 294억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조합원 250여 명에게 배당해야 하는 등 정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 성공 공로금 명목으로 임원과 조합장, 전직 추진위원장 등 10명에게 1,000만 원씩 모두 1억 원이 배정됐고 추가로 대의원 30명에게도 500만 원씩 배정돼 1억 5천만 원이 성과급으로 빠진 겁니다. 또 조합 설립 전 활동비 등 근거를 알 수 없는 미지급여도 배정됐는데요. 네. 모든 비용을 처리하고 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 금액은 25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조합을 청산할 때 배당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행정 업무 규정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임금과 상여금 외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는 이런 고시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사업비 배당에 대해 관할 관청인 남구청에서 감사를 하거나 대구시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어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 소식 보죠. 네, 지난해 10월 팔공산 상수원 보호구역의 인근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과 관련해 동구청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국립공원 팔공산 자락에 있는 한 임야에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매립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는데요. 검찰은 이미 이번 사건 관련자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구속 및 불구속 기소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불법 매립이라 이 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구청은 이곳에 매립된 성토재를 폐기물로 보고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정작 처리 과정에서는 배출자 신고나 제대로 된 처리 계획서조차 없이 업체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폐기물은 규정상 배출자 신고서에 운반 및 처리 업체를 명시하고 폐기물 종류, 분석 결과서를 구청에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이후 처리된 폐기물 양과 처음 신고된 양을 비교 분석해 시스템상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구청은 지난 15일 업체 관계자로부터 검찰에서 치우라고 했으니 흙을 퍼내겠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 처리 계획서, 배출자 신고서 등이 없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네. 업체에서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는 대답을 믿고 별다른 제재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업체의 말만 믿고 처리가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나 봅니다. 네. 규정상으로는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업체를 선정해 토양 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정화 전과 후 토질 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성토재에서는 비소와 납, 아연, 카드뮴 등 5개 항목에서 환경부 기준치를 최대 15배가량 초과한 걸로 측정되는데 토양 정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구본호 한국녹색환경협회장은 토양 오염물질이 검출이 됐으면 정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오염물의 양과 범위를 담은 보고서를 만들고 네. 이를 기반으로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동구청의 업무 처리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불법 폐기물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산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하철 동대구역에 근무하고 있는 백철민 과장입니다. 이용객들을 위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객 안내 서비스, 역시 설물 관리, 그리고 안전 점검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와서 동생이 보이스피싱 피해 입은 것 같다. 동대구역 물품 보관함에 돈을 넣어놨는데 피해를 입기 전에 좀 맡아주면 어떠냐. 그 전화 오시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근데 임의로 이렇게 물품 보관함을 열 수는 없고 저희가 계속 그 주의를 지키고 CCTV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볼 테니 빨리 경찰에 신고해달라. 그리고 이제 경찰이 와서 보이스피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후 후에 감사하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 이런 느꼈을 때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년 정도 직원 일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고객을 대할 때나 안전사고 예방을 할 때도 좀 더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관심이라는 모토 아래 열심히 근무하고 있을 테니까 저희 동대구역을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편리하게 도요철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원전을 가동할 때 나오는 사용 핵연료를 저장하고 처분하는 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의 논의가 2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화장실 없는 집을 언제까지 둘 거냐며 원전 지역 주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방사성 폐기물 학회장이신 경희대학교 정재학 교수 연결해서요. 현재 상황과 궁금한 점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국회에 촉구하셨는데요. 현재 법안 논의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일단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그 말씀하신 고준위 방패물 관리와 관련한 3건의 특별법과 1건의 기존 법률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에 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라는 소관 상임위에서 지금 11번 정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쟁점들은 거의 해소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 2건 정도가 쟁점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 여야 양당에서 입법 의지가 여전히 있다면 나머지 기간 동안이라도 논의해서 법률 제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4월 총선과 또 5월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고준위 처리장 어떤 시설인가요? 우선 고준위 말씀드리기 전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중저준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 그 방사선 준위가 낮은 폐기물이고 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경주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그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최종 관리 단계인 연구 처분까지 이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중저준위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말씀하신 고준위는 주로 우리나라는 재처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전 운영 과정에서 연료로 쓰고 남은 그런 사용 해결료가 주로 고준위 방패물이 됩니다. 그리고 고준위 방패물은 중저준위에 비해서 열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방사선을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원전에서 발생되는 우선 물속, 수조의 물속에서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그 이후에는 원전 부지 내 또는 부지 외에 건설하는 중간 저장 시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는 땅속 한 500m 이하에 깊숙이 안정한 지층에 처분하는 영구 처분 방식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중간 저장 시설도 필요하고 그 영구적인 격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다 따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단계별로 필요한 시설들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우리는 현재 원전의 운영과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바로 발생된 다음에 열을 식히기 위한 그런 습식 저장 시설을 갖추고 있고 부분적으로 월성과 같은 중수로 원전만 한 5년 정도 냉각시킨 다음에 부지 내에서 건식 방식으로 저장하는 넥스터라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원전 가동이 1978년도 그 고리 1호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용 핵연료 같은 경우에는 모두 지금 임시 보관 상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에서 발생된 직후에 저장하는 시설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용 핵연료는 발생된 원전 부지 내에서 저장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좀 차이가 나는 거는 경수로용 원전의 경우에는 모두 다 100% 전부 수조 속에 물 속에 보관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성과 같은 중수로 원전은 5년 정도 열을 식히고 남은 그런 사용 핵연료는 부지 내에 있는 건식 저장 시설로 옮겨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렵게 지금 저장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조를 더 촘촘하게 사용 해결을 저장한다든지 저장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옆에 발전소에 옮겨서 저장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 원전 운영자들은 이제 포화 시점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했고 지금 조사된 바에 따르면 2030년부터 한빛원전부터 한울, 그다음에 고리, 월성 순서로 앞으로 한 7, 8년밖에 안 남았죠. 사용 해결료 저장 공간이 이제 모자라서 이 원전을 세워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저장이 지금 저장 시설이 포화 단계에 이르렀고 실제로 이제 지금 경주나 울진 같은 원전 지역에서 임시 전환 계속하는 걸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원전의 운영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사용 해결료가 발생이 되는데 원전 부지는 사실은 그 발생된 사용 해결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법령이나 우리의 제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원전 주변 주민들이 안심할 만큼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결국은 일정 기간 임시 저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사용 해결료를 해당 부지에서 반출해서 그 다음 단계인
소외의 중간 저장 시설이나 처분 시설로 운반해서 관리한다라는 것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에서는 네. 이러한 저장 시설의 그 운영 기간 또 확보 시점을 못 박아서 원전 부지로부터 해당 네. 시설이 이제 완공이 되면 원전 부지에서 사용연료를 반출하겠다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또 지역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변 지역 주민들 분들께서 이런 네. 법률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이런 방식으로 그 사용연료 저장의 어떤 한시성을 네.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분들께서 많이 동의하시고 또 제정을 독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 원전이 많다 보니까요. 주민들 네.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뭐 애초에 좀 떠안고 있다라는 압박이나 부담감을 좀 안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한계의 상황에 도달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 네. 특별법 제정이 지금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네네. 이제 여야 생각이나 주장이 다른 건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11번 정도 여야 사이에 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 여야 모두 지금 법안을 2건씩 발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아직까지 생각이 좁혀지지 않은 그 두 가지 쟁점 네네. 중에서 가장 지금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네. 야당 쪽에서는 원전에 처음 인허가 받을 때 최초의 설계 수명 기간까지로 제한하자 용량을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제 계속 운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도록 계속 운전을 포함한 운영허가 기간 동안 발생한 사용 해결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서로 상반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결국 쟁점이 원전의 계속 운전을 허용하느냐 마느냐로 지금 귀착이 돼버렸는데 네. 원래 이 법률안은 그 원전의 계속 운전 또 확대 또는 축소 이런 부분을 다루는 법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계속 운전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법률에서는 허용하고 또 이번 특별법에서는 그걸 제한하자라는 거는 굉장히 모순된 일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쟁점으로 다툴 부분은 아닌 거고 네. 결국은 그런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이런 특별법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믹스를 다루는 그런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투어야 될 문제고 이미 지어진 원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또 발생하고 있는 사용 해결료를 안전하게 다루고자 하는 네. 특별법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쟁점인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장기적으로 봐서 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면 네네. 빨리 이 논의를 합의를 해서 이 특별법 제정에 서둘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어느 지역이 수용을 할까 의문도 있고 건설까지 일단 상당히 긴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네, 그건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핀란드라든지 스웨덴처럼 방패장을 확보했거나 또는 이제 거의 건설에서 운영을 앞둔 그런 국가들은 네. 한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반부터 즉 원전을 도입하는 시점부터 이 문제를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거의 네. 3, 40년 정도 지나서 이제서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고리 1호기를 1978년에 운영하기 시작해서 이제 네. 거의 한 반세기 정도가 그렇죠. 흘렀어요. 그래서 제 주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지금 이렇게 서두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이미 늦었고 더 늦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를 빨리 지금이라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들 설득하고 또 유치적으로 확보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당장 가능하다 안 하다 언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당장 착수해서 노력을 해야 상당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외국처럼 그런 네.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룰 수 없는 정말 시급한 사안이라는 거 우리 지역 그리고 국회에서도 다들 공감을 해주기를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특별법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방사성 폐기물학 회장이신 경희대학교 정재학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서울정치부 정재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바로 폭풍 전야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다가오는 총선 후보자 공천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총선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공천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되면서 진정한 공천 경쟁의 막이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폭풍 전야, 경쟁의 막 대단한 키워드인데요. 대구 경북 현역 의원들도 아주 좀 긴장한 상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짙은 만큼 공천이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때문에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이 현역 의원들의 공천 배제 컷오프에 대한 규모인데요. 아직은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는 안개 속인 상황이긴 한데 공관위 측은 일단 전체 현역 의원 중에 7명은 명확하다 이런 입장인데 대구 경북은 여기서 최대 2명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이제 컷오프 관련해서 이제 각종 정책들, 규칙들 들어보니까 현역에 좀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좀 변화된 게 있을까요? 네, 처음에 발표됐던 공천 룰은 경선 시 감점이라는 좀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현역에게 유리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주 발표된 공천 룰은 공관위 제적 3분의 2 이상 의결을 하면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네. 또 최대 50곳을 우선 추천, 전략 공천으로 지정하겠다는 추가로 공천 룰을 발표하면서 공천 기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추가 공천룰과 함께 미묘하게 공천 기류가 달라졌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 공천 룰은 시스템 공천에 방점이 찍혔다면 네. 이후에는 공관위원들의 심사 재량이 커졌다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공관위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현역 의원 교체 지수에 대해서도 대구 경북 현역 의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체 지수 평가 시에 의원 개인 지지율과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비교한 것이 일반적인데 네. 대구 경북의 경우 당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 그렇죠. 수도권이나 타 지역과 비교해서 평가 시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좀 역력한 상황입니다. 네, 재량이라 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국민의힘 공관위가 공천 심사에 대한 방향도 설명을 했습니다. 지역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이 신 4대학 그리고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밝혀서 지역에도 일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즉 서류 심사 단계에서 성폭력 2차 가해나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와 같은 4대학 범죄와 그리고 본인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비리를 엄격하게 걸러낸다는 방침인데요. 게다가 지금 예비후보 등록 인사들 중에 아동학대나 형사범 등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거나 그리고 네.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공천을 배제한다고 밝힌 것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때문에 대구 지역 일부 예비 후보들이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역의 공천 일정은요? 설레는 직후인 다음 달 13일부터 지역별로 면접을 본 뒤에 경선이나 단수 추천, 우선 추천 지역을 차례로 발표하겠다는 것이 공관위의 계획인데요. 다만 대구 경북은 아마 공천 발표가 최대한 늦춰질 전망입니다. 공관위는 공천 접수 후에 수도권이나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부터 먼저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항상 그래왔듯이 대구 경북을 비롯한 당의 텃밭의 경우에 현역 반발을 고려해서 가장 마지막에 후보 추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때문에 경선이나 전략 공천의 후보 추천까지 여부는 2월 중순이나 늦어도 2월 말 3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항상 공천에 떨어지고 나서 반발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발표가 늦는데요. 좀 기다려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예비후보 등록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에 나선 것인데요. 지금까지 대구 동구갑의 유성걸 의원과 대구 서구의 김상훈 의원,
달서구병의 김용판 의원이 차례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비례대표 조명희 의원도 대구 동구에 등록을 하면서 현역 의원들이 등록을 앞당겨서 한 것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보통 현역 의원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좀 가장 늦게 하는 모양새였던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통상 대구 경북 현역 국회의원들은 공천 후에 예비 후보 등록해왔다는 점에서 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네. 예비 후보로 활동하면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보다는 제약이 걸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이번 빨리 등록한 것이 아무래도 공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 이런 것을 보여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즉 하루라도 일찍 선거운동에 나서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절박함이요? 네, 한 현역 의원은 타 후보의 간판이나 현수막 등이 지역에 걸리다 보니 본인은 걸리지 않고 있어서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다면서 예비 후보를 일찍 등록한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몇몇 선거구에서는 정말 현판이 많이 걸려 있는 걸 저도 봤는데요. 자, 이번 주 예비 후보 중에 눈에 띄는 인사는요? 네, 단연 경산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친박 좌장으로만큼 불렸던 최 전 부총리가 자신의 원래 지역구였던 경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것인데요. 최경환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에서 요청이 없었다면서 무소속 출마 이유를 밝혔는데요. 자신의 문재인 정부 정치 보복 탄압 희생양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교감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또 주목을 모으는 게 경산 지역은 현역인 윤두현 의원과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을 한 국민의힘 조지현 예비후보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이어서 이른바 친박 대결로 치러지게 돼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영남일보 서울정치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은데요. 도로가 살얼음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은 포근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로 대기질 좋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면 더 좋겠네요. 1월의 마지막 날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